자, 오늘의 처음 주제는 바로 스피치 훈련 꼭 필요한가입니다. 이 과정에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내용이 바로 스피치 훈련이 필요한가?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의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타고나는 걸까요?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걸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가끔 좀 마음이 급해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일상에서 말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입술을 잘 안 붙이고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계속 왜 이렇게 말을 어버버하면서 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그래도 딕션이라든가 전달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이 바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스피치를 해야 하는가?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스피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 입장의 여러분들에게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스피치를 통한 발표. 이 발표는 PT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네, 거의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긴 힘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을 겁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학생들이 눈치를 너무 봐요. 제 눈치를 봅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 분명히 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한 내용에서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발표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발표하지 않은 적막한 공간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답을 먼저 말하면 저 구석구석에서 맞았어 하면서 혼자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죠. 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할까? 바로 스피치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스피치는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졸업을 앞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모든 형태의 기업, 모든 형태의 구직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 형태의 구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일수록 남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직처일수록 보다 다양한 형태의 면접으로 당신을 확인하려고 하죠. 면접은 뭐겠습니까? 만나서 당신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말로써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제가 관심법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자마자 얘는 이럴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나 이력서가 있겠지만 그 내용만 갖고 여러분이 대충 얘는 정말 이걸 다 100% 믿어가면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내용을 어필해 주셔야 되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저한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자에게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면접 자체가 스피치의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제 연애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인데 제가 2010년부터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냥 농담으로 어떻게 연애는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학생들께 여쭤보면 다들 이제 그 분포가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삶이 빡빡해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건 꼭 연애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스피치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이자 훈련 시 얻을 수 있는 강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스피치가 일상에서의 스피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여러분께 스피치에 대한 측면에 우리가 당연스럽게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해라는 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스피치는 타고나는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피치는 타고나는 걸까요? 네, 스피치의 한 가지 어떤 요소는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소리죠. 목소리. 물론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은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소리는 꽤나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팬텀싱어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타고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도 교육을 받거나 한 번도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음이나 저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정말 멋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나 아니면 어떤 영화 예고편에 나오는 되게 저음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의 음역대나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성향이 많이 강하고 사람에 따라서 훈련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까지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분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하면 발전하는가?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듯 훈련하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훈련과 발전에 대한 측면은 목소리 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경험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만한 정말 말을 잘하는 좋은 스피처 중에 목소리 톤이 정말 좋다, 이런 사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유명한 강연자나 강사나 교수 중에 저분은 정말 목소리가 너무너무 멋있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강의가 좋았다, 그 사람의 스피치가 좋았다라는 건 목소리 톤이 아니라면 뭡니까? 바로 내용이죠. 그 내용, 목소리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얼만큼 참신하게 구성이 돼 있고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고 본인이 그 내용이 잘 정리돼 있고 잘 전달이 되는가, 바로 이게 스피치의 큰 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 건 훈련하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라는 건 다 경험과 태도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 경험이 많을수록, 그 연습량이 많을수록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스피치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 수업 발표를 통한 A+ 학점, 그 다음에 구직 면접에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확인을 통한 취업 성공, 자신감 있는 연애 및 관계 형성을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피치 훈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스피치라고 치면 수십 수백 개의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좀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건 뭐였냐면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이상적인 측면의 설명만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스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피치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럼 스피치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떨림이죠. 이건 두려움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만 나가면 긴장이 돼서, 떨려서,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온라인 사례로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유튜브에 편의 중계 모태솔로 이렇게 딱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는 29살의 한 청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목소리 자체가 얼마나 그 감정적인 동요와 떨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러한 떨림을 스피치의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떨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가 나만의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피치를 누군가를 따라함으로써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만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 유명한 전현무나 아니면 전현무 아나운서라든가 MC라든가 아니면 장성규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말하는 방식을 연습했다라고 쳐봅시다. 실습을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분명히 연습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유의 흉내를 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연습 과정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장성규 따라하기, 전현무 따라하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이상이 되면 당신만의 스피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꼭 어디서 들어본 내용의 스피치 혹은 누군가가 했던 스피치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나 접근법을 따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발전입니다. 스피치는 내용과 태도와 목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변할 필요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완벽한 스피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대와 경험과 이 공간에 따라서 스피치의 적용 방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발전을 시켜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훈련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떨림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자신감 형성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나만의 스피치 방법을 위해서 브랜드 스피치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피치 발전을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스피치의 디자인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갖고 브랜드화돼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스피처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보이스 디자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목소리는 타고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한 개선도 가능합니다. 그럼 개선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스피치 훈련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소리는 둘 중에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멋진 목소리를 원하는 겁니까? 잘 들리는 목소리를 원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타고난 멋진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멋진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저음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음으로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 저음만 듣고 있으면 약간 강조점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처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멋진 목소리 만들기가 아니라 잘 들리는 목소리 만들기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디자인이 시작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멋진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잘 들리는 목소리의 전달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잘 들리는 목소리의 기준은 뭔가?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정말 다른 게 다 안 되더라도 이것만 하면 잘 전달이 된다. 바로 말의 속도입니다. 말의 속도. 속도를 갖고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속도? 잘 들리는 속도. 흥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마음이 급해지지 말고, 긴장에 휘둘리지 말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 강의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유를 갖고 말할 때의 전달력과 마음이 급해져서 조금 더 빨라졌을 때 목소리 톤, 내용, 딕션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이점을 인식을 하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속도 외에는 고려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음의 높낮이, 말의 감정적인 표현, 정확한 딕션, 발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측면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하나하나씩 우리 한번 같이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의 속도에 대해서 제가 한 단계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4단계 중에 이 말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이 말의 속도라는 건 말이 들리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말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이 들리는 속도라는 건 잘 들릴 정도로 잘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들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BY의 랩이나 뭐 아웃사이더의 랩 같은 걸 들으면 들리죠. 안 들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웬만해서 들린다고 쳐봅시다. 근데 내용이 다 이해가 가는가? 별개예요. 왜냐하면 듣자마자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무언가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내 의견을 같이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생각할 시간, 응대할 시간까지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속도라는 건 단순히 내가 말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청자가 말이 들리는 속도, 청자가 말이 이해되는 속도, 청자가 그 말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속도, 당신의 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속도까지도 다 포함된 게 적당한 말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냥 공통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실습으로서 해보려고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연습하는 방식과 연습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촉촉한 초코칩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라고 지금 제가 이걸 읽었는데요. 이건 말의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읽은 겁니다. 우선 그래도 연습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읽을 수 있다는 건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걸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방식은 그냥 글을 읽은 방식이에요. 청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읽은 방식이죠. 근데 처음 아마 따라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발음 자체나 안, 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어설프게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첫 번째는 구분이죠. 구분이에요. 언제 끊어 읽을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셔야 될 행보라는 겁니다.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끊어 읽기를 통해서 상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글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가 쭉 그냥 빨리 읽었을 때 여러분 내용 이해가 잘 가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셨습니까? 반면에 제가 아까 청자에게 들리는 속도, 청자가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속도, 바로 이게 끊어 읽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끊어 읽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촉촉한 초코칩들의 이야기는 아나운서 시험에서 발음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꼭 어려운 발음을 따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건 그냥 어려운 발음을 따라해라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해 라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간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 할 때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빨리 하려고 해요, 다. 천천히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피치의 목적이 뭡니까? 빨리 끝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발음들을, 잘 익숙하지 않은 발음들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빠른 거 빼주세요. 그냥 정확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게 연습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급하게 말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음에 대한 연습을 하실 때는, 보이스에 대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어떻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하셔야 되고 상대가 들리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응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 바로 적합한 말의 속도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구체화,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장, 하나의 문장당 호흡은 한 호흡에서 두 호흡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문장마다 이제 하나의 문장이면 가능하면 이게 한 줄 반에서 두 줄 정도의 문장이라고 쳤을 때 중간에 의식을 하셔서 순표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순표를 넣으라는 건 뭐겠습니까? 쉬라는 얘기겠죠, 그 텀에서. 이건 좀 근데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문장 얘기하실 때 이만큼의 문장인데 막 얘기하고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쉬고 또 갑자기 막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이 그 즈음에서 일어날 수 있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4마디에서 7마디 정도가 순표 직전의 이 범위 정도고요. 또 4마디에서 7마디 정도가 그 범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스피치에서는요, 제로에서 무언가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의 대본을 대략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을 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을 할 때 지금 현재 대본을 다 적어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지금 제가 강의 형태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멘트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내용 정리를 할 때는 저도 기본적인 이 자기 멘트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꼭 거기서 빼먹지 않는 게 언제 마칠 것인지 언제 쉴 것인지 표시는 계속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호흡을 잡아가는 거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호흡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멘트, 자기의 이제 멘트 대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말의 속도, 말의 길이로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어,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이해도와 전달력에 대한 측면을 접근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이 6개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준어와 비표준어예요. 뭘 사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표준어라고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무조건 표준어를 사용하고 비표준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사람과의 공감을 위해서 지방 은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사투리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현실에서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도가 되지 않는 형태의 언어를 쓰는 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죠. 제가 대인 면접이나 취업 면접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거예요. 사투리 써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면접에서 여러분 사투리 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색을 섞어서 당신의 능력을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투리를 쓰시는 거, 억양에 대한 문제는 상관없는데요. 용어에 대한 문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본인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용어인데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시대적인 측면을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탐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탐라. 저한테 탐라는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의 옛 그 섬 이름이 탐라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하지만 요즘 세대의 학생들은 탐라 하면 그냥 그게 타임라인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어떠한 용어를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청자가 그 용어를 이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표준어가 공용적으로 인식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특히 단어적인 측면에서 내가 쓰는 언어나 그러한 단어 자체가 나만 알고 있거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쓰는 건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는 아닌가 라는 건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높임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딱 지칭은 안 하겠지만 유명 강사분들 중에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 보면 반말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싫어해요.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반말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친숙함이 느껴져서 좋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딱 뭘 해라 말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스피치에서 고려해야 될 용어 디자인에서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건 바로 이 구어체와 문어체입니다. 단어로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어, 문어.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구라는 건 말로 하는 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체.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인 거죠. 문어라는 건 글로 쓰는 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 쓸 때랑 말로 할 때 그 어미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하였다, 뭐에 의거하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첫째는 무엇이다. 둘째는 무엇이다. 지금 제가 무슨 연설문이나 무슨 토론문 같은 걸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스피치에서 하는 방식, 구어체로 쓰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글의 구조나 멘트의 구조는 문어체 형식을 따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토론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때 저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 때문입니다. 둘째, 무엇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 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때 난 그렇게 생각해.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야. 이상하죠. 이건 실제 글로 썼을 때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스피처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스피처는. 왜냐? 전달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말하는 내용을 청자가 잘 이해하고 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 혹은 구조에 대한 측면은 문어체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는 갖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통해서 구어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는 거니까 구어체를 써야 된다. 문어체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이나 구성을 할 때는 문어체적인 멘트 구성을 할 때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갖고 오셔야 되고 실제 말을 할 때 어미나 이런 것들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구어체 형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전문성과 이해도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바로 전문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전달할 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인식입니다. 내가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건 그 어려운 용어든 전문 용어든 그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이해도는 뭐냐? 그 전문성이 있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다 보면 그게 하버드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측면의 용어를 사람들, 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예시와 용어를 바꿔가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하는 멘트, 그 대본을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바로 감정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수업 발표는 여러분이 했던 수업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단어와 자, 오늘 여러분께서 해주신 수업 발표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라는 측면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단어 자체에 감정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 진짜 같아 보이니까요. 다른 표현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건 여러분 면접에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의 차이인 겁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연습을 해 주십시오. 이건 연기 연습이 될 수도 있고 표현 연습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그 멘트 구성하는 그 대본이 있다면 그 대본에서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에 혹은 강조해야 될 측면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측면에서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이라든가 긍정적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표현이 가능한 스피치, 이게 바로 감정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약간 연습 부족이 되게 커요. 대부분 본인의 대본만 숙지하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스피치의 내용만 숙지하기에도 버거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까지도 진행하기에는, 미리 연습하기에는 좀 없지 않아 무리가 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완벽한 스피치 혹은 더 나은 형태의 스피치를 위해선 이 측면, 감정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든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럼 연습은 계속 연습하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은 방식인가? 이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연습은요, 특히 스피커로서의 연습은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눈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콩깍지가. 그러니까 콩깍지가 쓰여져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쓴 내용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듣잖아요. 이해가 너무 잘 가. 왜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구조를 했는지 나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먹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드백이 중요해요. 누구라도 상관은 없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피드백을 받기 싫은 사람한테 받는 게 좋겠죠. 뭐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발표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저 이런 발표를 하려는데 비디오 피드백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늘 오케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 누구라도 필요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는 보통 최소한 발표 1주 전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연습. 스피처로서의 연습입니다. 이걸 스피치 연습을 한다는 건요, 1주 전에는 시작이 돼야 돼요. 하루에, 그리고 풀 사이즈로 2번 이상씩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1주 전에 발표 연습, 스피치 연습이 시작된다는 건 모든 요소, 그러니까 발표할 모든 내용이 일주일 전에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 여러분들의 수업 발표에 자료 완성은 언제 됩니까? 수업 전날 되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전에 자료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연습을 하겠습니까? 현실에서. 그것 때문에 이 측면이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측면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업 과제나 수업 발표할 때 여러분이 날짜 정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 여건 준비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최소 3주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발표 일주일 전 뭐 합니까? 발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모이죠. 그때 모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완성이 돼야 스피치 연습이 가능한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스피치 연습엔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장소와 시스템, 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유지가 되고 장소도 비슷한 인원수와 비슷한 공간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될지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동영상 혹은 음성 촬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표 내용을 음성으로 촬영해 보시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했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시면 내가 저렇게 생겼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개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이제 비디오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이제 고개를 내려라 이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고개를 이렇게 들었을 때랑 떨어뜨렸을 때랑 인상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을 때도 다릅니다. 뭐냐면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자꾸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제 콘텐츠에서 눈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면 누군가가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을 해봐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연습을 해봐야 그걸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더 의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영상 촬영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5가지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이 측면은 하나의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f the Starr County Republican Party Executive Committee, good evening. And thank you not only for your attendance, but for allow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My name is Phil Davison, and I am seeking our party's nomination for the position of Starr County Treasurer. In terms of education,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sociology, a bachelor's degree in history,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 master's degree in communication. And I will not apologize for my tone tonight. I have been a Republican in times good, and I have been a Republican in times bad. 네, 보셨죠?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 같나요? 우선 대본이나 이런 측면은 충분히 숙지가 잘 된 걸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동선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말의 흥분이라든가 말의 속도라든가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왜? 이유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톤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긴장을 해서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 측면의 사람은, 지금 이 스피처는 흥분해 있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강한 강조를 전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의견에 대해서 강한 어떠한 모습을 전달하는 그 측면도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 모든 과정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피처의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무언가를 어필하면서 얘기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대부분 어떻게 사람들이 잘 듣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유로운 준비, 여유로운 태도를 스피처로서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들의 경험이 쌓음에 따라서, 준비가 잘 돼 있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것들이 돼 있지 않다면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로운 응대가 가능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완성도 높은 스피처로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감정 조절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유가 넘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가, 얼마나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